폴란드의 풍차. 살다 보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을 거부하고자 발버둥치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며, 때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져온 작품은 코스트가의 5대에 걸친 운명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로 1인칭 화자의 입장에서 코스트 가문이 운명적인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지오노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자연을 무대로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을 노래한 현대 프랑스 문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1895년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마노스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아버지와 세탁을 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는 16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은행원으로 일하며 고전을 읽고 습작을 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5년간 전투에 참여했으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후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일하며 결혼하여 2딸을 두었습니다. 그는 1929년 34살 때 첫 작품 언덕을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았고 1930년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 은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작가 초기에는 언덕, 소생, 바니의 노래 등을 통해 대지와 자연의 힘을 찬양하고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의 작품에는 초기작의 낙천주의가 사라지고 인간 내면의 권태와 가혹한 운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붕 위의 기병 같은 작품을 통해 19세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고결함을 지키는 인간상을 그려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태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인간은 도박, 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겪은 그는 문명을 비판하고 농촌의 소박한 삶과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며 자연을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이며 때로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1970년 그는 투병 중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이며 곱추의 몸을 가진 화자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에 조제프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제프는 키가 크고 활달한 40대의 호남형으로 까만 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었는데 눈은 커다랗고 약간 푸른빛이 도는 아주 아름다운 밤색을 띠고 있었고 코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모양을 띠고 있었다. 조제프 씨는 로가시옹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구두 수선공 카브로의 집에 거처를 잡았으며 그가 이 부부의 집에 기거하게 되면서 매일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던 구두 수선공 부부는 얌전한 양으로 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져온 화려한 식탁보와 냅킨을 보고 그가 상상 이상의 부와 권력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는 상류사회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카드놀이를 하며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엘레오노르와 소피와 함께 산책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도 합니다. 조제프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편히 쉴 곳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는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세월을 거슬러 코스트가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코스트는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 아내와 2아들을 시간차를 두고 처참한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2딸 아나이스와 클라라를 운명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그의 자란 곳이며 고향이기도 한 이곳 폴란드의 풍차라는 대저택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오르탕스라는 중매쟁이를 통해 그저 딸들이 단순히 평범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그런 평범한 사람과 혼인시켜줄 것을 청합니다. 그들에게는 1000년이나 넘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니까요. 평범함에 관해서라면 그 이상 평범할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아나이스와 클라라는 평범한 집안인 드엠가의 2 형제와 혼인을 합니다. 동생인 아나이스와 피에르는 폴란드의 풍차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연장자인 클라라와 폴은 이곳에서 8km 떨어진 드엠가의 세습지인 기사령을 지켰다. 2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언니와 동생은 나란히 큰 아들을 낳고 다음엔 클라라는 아들, 아나이스는 딸을 낳게 됩니다. 폴과 피에르는 가정에 충실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스트는 메기 한 마리를 잡아 그것을 떼어내다 손에 굵은 낚싯바늘이 박혀버렸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고 맙니다. 코스트의 죽음은 사람들의 화제에 올랐다. 특히 낚싯바늘이 화제의 대상이었다. 그토록 대단한 인물을 낳기에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세월이 흘러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인 피에르는 큰아들, 딸 마리와 함께 길을 가다 마리에게 버찌 열매를 따주게 되고 마리는 그 버찌를 먹다 버찌씨가 목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와중에 셋째 아들을 가진 아내 아나이스가 진통을 겪게 되고 피에르는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나 아내는 막내 아들 자크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로 인해 오르탕스는 안주인이 없는 폴란드의 풍차에 들어와 자크를 보살피게 됩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큰아들마저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피에르는 자신에게 닥친 연속된 불행으로 인한 괴로움에 사창가를 드나드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 기사령에 살고 있던 동생 부부는 평온한 삶을 이어갔으며 장성한 두 아들이 약혼한 상태로 이 좋은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끊이지 않고 불행이 닥친 폴란드의 풍차 가족을 악의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기사령의 가족은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다. 그러나 동생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사령에 살고 있던 형 부부는 이러한 동생의 운명에 엮일까 겁이 나 프랑스로 이주하다 열차에서 난 화재 사고로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코스트가의 운명이 증명되자 마을 사람들은 격분하여 코스트가의 사람들을 내쫓으려 합니다. 코스트가의 사람들을 내쫓는 일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하지만 누구도 도끼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지는 않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익명의 밀고장이나 고발장, 탄원서들이 관공서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후 피에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곧 죽게 되고 이어 자크를 돌봐온 오르탕스도 죽게 됩니다. 자크는 조세핀과 결혼하여 폴란드의 풍차의 재산도 잘 관리하며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이 부부는 큰 아들 장과 둘째 딸 줄리를 낳게 되는데 장과 줄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유령이라는 놀림을 받고 친구들에게서 코스트가의 불운을 확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장을 유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그는 대포알 모양의 머리에 조제핀의 좁고 앞으로 붉어져 나온 이마, 코스트의 뿌르퉁한 입술, 즉 적지 않은 일과 싸운 그 입술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싸웠다. 그는 자신이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 일에 대해선 남들도 모두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봉헌 수녀원 아이들은 줄리를 구석진 곳에 데리고 가서 이 애에게 코스트가의 내력을 미화해서 들려주었다. 애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느꼈던 공포를 줄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줄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껏 즐겼다. 줄리는 점점 더 심한 신경 발작을 일으키고 어린 소녀들은 이것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던 줄리는 어느 날 총소리에 그만 경련을 일으키고 경련이 멈췄을 때는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팔뜨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리는 워낙에 아름다운 얼굴이었기에 아직 반쪽은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줄리의 아버지 자크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래와 피아노를 배우게 합니다. 어느 청명한 날 아침 자크는 단지 한 걸음 내딛다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줄리의 엄마 조제핀도 2달 후 죽게 됩니다. 줄리의 오빠 장은 엄청난 정력으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고 많은 재산을 탕진한 후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줄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게 되고 그녀는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무도회가 열리게 되고 무도회장에 줄리가 과하게 꾸민 옷차림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춤을 추었으며 행복 뽑기에서 자신도 당첨될 수 있는지 공증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동네 상류층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나와 이 소설에 처음 언급했던 조제프 씨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조제프는 화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줄리와 결혼을 하고 폴란드의 풍차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듭니다. 폴란드의 풍차가 손질되고 솔질이 되고 판판해지고 고랑이 파지고 양탄자처럼 포도나무가 깔리고 과수원의 꽃들도 만발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자 조제프 씨는 이웃 땅들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다. 조제프는 마을의 상류층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들이 줄리에게 최상의 예의를 지키게 만듭니다. 조제프 씨는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로 세련된 예절로 사람들을 대했다. 사람들의 눈은 모두 여기에 현혹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 사람들을 별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존경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는 그들을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 자기 아내의 무릎 앞에 데리고 갔다. 이토록 조제프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들은 아들 레옹스를 낳게 됩니다. 레옹스는 아름다운 용모와 선량한 얼굴을 가졌으며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가정교육이 잘 된 청년으로 자랍니다. 줄리보다 20살이 더 많았던 조제프는 노안으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레옹스는 루이즈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루이즈는 점점 야위어지더니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레옹스는 자신의 땅을 일구어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옹스는 어머니 줄리와 반신불수인 아내를 버리고 매춘부와 함께 폴란드의 풍차를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줄리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와 함께 이 소설도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소설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운명은 실제로 존재하고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코스트 씨는 아내와 아들들을 사고로 잃게 되자 딸들을 신이 손이 닿지 않는 평범한 가문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 아나이스 가족은 운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치밀한 계산 끝에 파리로 떠난 큰딸 클라라 가족은 결국 열차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죽게 됩니다. 둘째, 평범함입니다. 이 소설에서 평범함은 곧 권태를 의미합니다. 코스트 씨는 딸들을 100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비극과 드엠가의 고요함이 희석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자극 없이 정체된 삶은 생명력을 잃은 죽은 삶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코스트가 운명을 피하려고 한 곳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인간은 자연과 본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줍니다. 셋째, 운명의 굴레입니다. 조제프 씨는 줄리와 결혼한 후 폴란드의 풍차의 영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합니다. 아들 레옹스도 건강한 청년으로 잘 자랍니다. 그러나 조제프 씨가 죽은 후 비극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로써 운명은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넷째, 운명을 고착화시킨 마을 사람들의 폭력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스트 가문이 비극에 대해 멸시하고 배척함으로써 코스트 가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가 겪은 정신착란은 가문이 유전적 요인보다 이러한 마을 전체의 사람들에 의해 생긴 극도의 공포와 외로움이 더 큰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 폴란드 풍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폴란드의 풍차는 이 작품을 대변하는 은유입니다. 풍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즉 외부의 힘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코스트가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의 배척과 차가운 시선이 그들의 운명을 고착시키고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메커니즘을 풍차에 비유한 것입니다. 클로징.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낙인 찍는 대신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나누려 했다면 그들은 달라졌을까 였습니다. 사실 코스트가의 비극은 단지 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고통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에 속해 있을 때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은 진정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코스트가의 인물들에 대한 기질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질과 운명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되었지만 제게는 신선하게 다가온 소설로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해드리며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